1994년 9월 14일 오후 4시 울산의 온산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이 중소기업의 사장 42살 소모 씨. 이날 오전 매주 한 번씩 열리는 회의에 아무 말도 없이 참석하지 않았던 소 사장은 오후에 회사로 전화를 걸어서는 갑자기 돈을 붙이라는 말을 꺼냅니다.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받은 직원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묻자 1억 원을 준비하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장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직원은 서둘러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고 결국 모인 돈은 8천만 원. 소 사장이 직원에게 돈을 갖고 오라고 한 곳은 전라도 광주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6교미. 당시 집은 서울, 회사는 울산이었던 소 사장이 광주로 오라는 것이 의아했지만 이 직원은 소 사장의 말대로 8천만 원이 담긴 가방을 들고 곧장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소 사장은 중간에 다시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갖고 광주 고속버스터미널로 오라며 약속 장소를 바꿨습니다. 직원이 약속 장소로 가는 도중 또다시 소 사장의 전화가 왔습니다. 돈을 갖고 광주시외 버스터미널 6교 밑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뀐 약속 장소. 직원은 멀리서 오는 소 사장의 승용차를 보고 다가가던 중 차에서 내리는 사장의 행색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얼굴은 많이 수척해 보였고 이마에는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걱정된 마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자 소 사장은 낮은 목소리로 납치됐어. 빨리 가. 따라오지 마. 이렇게 짧은 말만 남긴 채 돈가방을 들고 승용차에 타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긴박했던 순간에 소 사장이 직원에게 짧은 구조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소 사장과 헤어진 직원은 곧바로 사장님이 납치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접수한 울산과 광주 경찰은 서로 관할을 떠넘기거나 회사가 어려워서 소 사장이 자작극을 벌인 게 아니냐며 제때 수사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소 사장을 납치한 범인은 누구이며 그를 어디로 데려간 걸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이 사건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여성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나흘 뒤인 1994년 9월 18일 새벽 2시 서울 서초경찰서에 한 여성이 찾아와 다짜고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범죄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현실이라고 차마 믿을 수 없는 끔찍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악마예요. 사람들을 납치해서 죽였어요. 그녀의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 생각한 경찰은 그녀의 팔목을 걷어 혹시 마약 투약한 흔적이 있는지 살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초경찰서 강력 1반장이었던 고병천 형사는 잠자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27살 이모 씨, 그녀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카페에서 일을 마치고 동료이자 악사인 36살 남성의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경기도 양평군에서 드라이브를 하던 중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과 함께 납치된 동료는 살해됐고 전라북도 장수에서 시신을 운전석에 싣고 차량과 함께 절벽 아래로 밀어 교통사고로 위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또 괴한들이 부부를 납치해 8천만 원을 빼앗은 뒤 총으로 쏴 죽였다고도 했습니다. 괴한들이 3명의 사람을 죽였다. 고병천 반장은 낮에 읽었던 신문기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중소기업 사장 부부가 납치돼 8천만 원을 빼앗겼다는 건 여성 이 씨의 진술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고병천 반장은 시신과 함께 차량을 절벽 아래로 밀었다고 한 전라남도 장수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그런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로 경찰에 접수돼 있었고 언론 보도에 나지 않아 일반인들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또 납치된 중소기업 사장 소 씨의 휴대폰을 추적한 결과 소 씨의 휴대폰이 범인들의 은신처로 알려진 전남 영광에서 마지막으로 끊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사실임을 직감한
서초경찰서 강력 일반 형사 7명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범죄 유형에 바짝 긴장하며 전남 영광으로 향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어 꽉 막힌 도로에는 차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출발한 다음날 새벽 4시에 도착한 형사들은 전남 영광군 불감면 금계리에 있다는 범인들의 은신처를 수색 2시간여 만에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해한 현장으로 보기에 집 외관이 너무나 예상 밖이었습니다. 연두색 담벼락에 분홍색으로 칠해진 주택. 이런 곳에서 정말 살인사건이 발생했을까 잠시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곧장 검거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처음 검거된 사람은 부두목 강동은. 전날 술을 마셨던 강동은은 해장을 하기 위해 아침 7시 반쯤 콩나물을 사러 차를 몰고 시장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지나던 차들도 많이 없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던 만큼 경찰의 미행을 금세 눈치챈 강동은은 전속력으로 도망쳤고 경찰이 강동은의 차량을 들이박으며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강동은의 자백을 얻어내는 데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은 범인들을 붙잡기 위해 형사들은 현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섭외했습니다. 범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현지 사투리로 전화를 걸어 강동은이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강동은의 소지품을 줄 테니 파출소로 오라고 전했습니다. 김현양과 이경숙, 문상록을 유인하는 데 성공한 경찰. 문상록은 파출소 앞에서 김현양과 이경숙은 승용차를 두고 도주했지만 20km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이제 남은 조직원은 2명. 형사들은 만반의 준비를 한 뒤 범행 장소였던 그들의 아지트를 덮쳤습니다. 배경옥은 경찰의 공포탄 소리에 놀라 항복했지만 강문섭은 뒷문을 통해 산으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속옷 바람으로 도망간 강문섭도 얼마 되지 않아 주민의 제보로 검거됐습니다. 중무장이 된 그런 상태로 제가 인식을 하고 일단 나머지 최소한 상대방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유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잡은 범인만 수백 명이 넘는 베테랑 형사들도 검거 당시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범인들의 표정에 경악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진술을 단서로 경찰의 검거 작전이 성공하면서 지존파의 실체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1994년 9월 19일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으며 공분을 샀던 지존파. 지존으로 불리던 두목 김기환의 별명을 딴 이름입니다. 두목 김기환을 시작으로 부두목 강동은, 행동대장 김현양, 조직원 문상록, 백병옥, 강문섭, 송봉욱, 그리고 강동은의 애인 이경숙까지 조직원은 모두 8명이었습니다. 두목 김기환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생활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우등상을 받는 등 공부를 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어머니마저 중풍으로 쓰러지자 학교를 자퇴하고 고향을 떠나 부산으로 가서 합판과 신발 공장에서 일하며 번 돈을 어머니에게 붙이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나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후 몇 년간 공사 현장과 강원도의 탄광에서 일했지만 형편이 나아지지 않자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도박에 빠져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불행한 삶을 모두 사회의 탓으로 돌렸고 부자들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심과 복수심을 키워나갔습니다. 1992년 말부터 범죄 조직 결성을 꿈꾸게 된 김기환은 전남 한평의 도박장에서 알게 된 강동은, 문상록, 송봉우와 뜻을 모았고 이들의 소개로 강문섭, 백병옥, 김현양이 합류하며 범죄 조직이 결성됩니다. 이들은 모두 두목 김기환을 지존으로 부르면서 조직 이름을 고대 그리스어로 야망이란 뜻의 마스칸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도구와 아지트를 마련할 자금을 모으기 위해 대전과 분당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게 됩니다. 여기서 번 돈으로 김기환의 어머니 집을 범행을 위한 아지트로 개조했고 동네 주민들에게는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속여 의심을 피했습니다. 집을 개조한 뒤에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집들이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존파는 당시 유행했던 이른바 야타족과 오렌지족 등 부유층에 대해 무차별적인 불만과 적개심을 키워나갔는데 이들의 삐뚤어진 심리는 범행 과정이나 검거 이후 진술 등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부자들에 대한 증오심 그 자체였습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너무 차이나고, 그리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너무 그러고 무시하고, 항상 없는 사람 없어요 솔직히. 하루에 뭐 솔직히 우리 서민 같은 사람들은 몇백만 원 벌기 힘듭니다. 근데 하루에 그렇게 쓰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나는 그런 사람들만 섬겼습니다. 약자는 안 건드렸습니다. 더 주기 싶었는데 못 주겠으면 하나님 며칠 뿐이에요. 이들의 아지트하는 마치 살인공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아방궁이라 부르며 범행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겉모습은 일반 가정집과 다를 바 없었지만 비밀 통로로 연결된 지하실에는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 돋는 끔찍한 시설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곳에서 신고를 한 여성의 동료인 악사 남성과 중소기업 사장 소씨 부부가 희생됐습니다. 막노동을 하며 모은 돈으로 살인과 배신자 처단을 위해 조직원들이 직접 만든 살인공장. 굵은 이중 철장 시설이 되어 있는 철제 감옥 곳곳에는 피해자들의 핏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감옥 옆에는 가로 세로 2m, 높이 1m가량의 소각 시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연통은 이미 시체를 태워버렸음을 짐작해 했습니다. 시체 태우는 냄새를 들키지 않기 위해 돼지고기를 구워 이웃 주민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한 일당. 이들이 저지른 범죄 수법은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잔혹했습니다. 지존파의 첫 범행은 1993년 7월에 시작됩니다. 7월 18일 밤 11시 충남 논산시 두개역 철길 아래에서 귀가 중이던 23살 최모양을 승용차로 납치한 뒤 대전 유성구 야산으로 끌고 가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안매장했습니다. 당시 은행원이었던 최양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다 아버지 병 치료를 위해 어릴 때부터 공장을 다니기도 했던 효녀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목 김기환이 직접 살인 시범을 보였습니다. 김기현이 죽이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사람 이렇게 죽는 거라고. 진짜 그럼 연습에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연습입니다. 그걸 보는 이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담담했었죠. 시신은 다음해 5월 벌초를 하던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두 번째 살인은 첫 범행 한 달 뒤인 1993년 8월에 발생합니다. 조직원이던 20살 송봉우가 첫 범행 이후 악몽에 시달리다 조직의 자금 2천만 원 중 300만 원을 훔쳐 달아나자 경기도 시흥에 있던 송 씨의 친척집에서 붙잡아 자신들의 아지트가 있는 전남 영광으로 끌고 가 살해했습니다. 이듬해인 1994년 6월 두목 김기환이 영광군 고향 선배의 조카인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강간해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두목을 잃은 지존파 일당은 강동원을 부두목으로 삼고 감방에 있는 김기환으로부터 모든 범죄 지시를 받은 뒤 본격적인 살인 행각에 나서게 됩니다. 1994년 9월 8일 새벽 3시 전남 영광의 아지트를 떠나 경기도 양평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이들은 그랜저 한 대를 발견합니다. 서초경찰서에 제보했던 여성 이 씨와 동료 악사가 타고 있던 차였습니다. 지존파는 포토 화물차로 그랜저 앞을 가로막은 뒤 르망 승용차로 뒤쪽을 막아 포위합니다. 그리고는 가스총과 칼 등으로 위협한 뒤 두 사람을 납치해 아지트로 돌아온 일당.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노리던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랜저도 700만 원에 구입한 중고차였습니다. 당초 두 사람을 모두 살해할 계획이었던 일당은 결국 남성만 죽이기로 합니다. 남성에게 술을 잔뜩 먹여 취하게 한 뒤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 질식사시켰습니다. 이때 같이 납치한 여성 이 씨도 함께 목을 조르도록 해 자신들의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예 신고를 못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숨진 남성의 시신은 전남 장수군의 한 고개로 옮겨 그랜저 승용차에 태운 뒤 18m 계곡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위장한 것입니다. 도로에는 스키드 마크도 남겨 완전 범죄를 노리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닷새 뒤인 9월 13일, 이들은 굶주린 야수처럼 또 다른 범행 대상을 찾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 성남 공원묘원에 벌초를 하러 온 한 부부가 이들의 마수에 걸려들었습니다. 울산의 온산공단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 소 씨와 그의 아내였습니다. 이들 부부의 승용차 역시 그랜저. 당시 고급 승용차인 그랜저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부부는 지전파에게 납치됐습니다. 공기총을 발사해 납치하고 부부를 아지트로 끌고 온 일당. 이전 피해자와는 달리 자수성가한 중소기업 사장이라는 것을 알아내고는 풀어주겠다는 조건으로 몸값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8천만 원 뺏는 과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택시 아저씨한테 잡혀갖고 시체 다 처리해줄 테니 돈 요구하더라. 그런 식으로. 저기 회사에 전화하라고 그랬어. 이들이 시킨 대로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돈 1억 원을 준비하라고 말한 소 사장은 광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회사 총무부장으로부터 8천만 원이 든 돈가방을 건네받았습니다.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던 사장 소 씨. 하지만 아내가 인질로 잡혀 있는 데다 돈만 주면 정말로 풀어주리라 믿었기 때문에 순순히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돈가방을 받고 아지트로 돌아온 이들은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겁니다. 다음 날 사장 소 씨를 공기총으로 살해했습니다. 자신들의 얼굴을 알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소 씨를 공기총으로 쏜 사람은 일주일 전 경기도 양평에서 납치됐던 여성 이모 씨. 이어서 소 씨의 부인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살해한 소 씨 부부의 시신을 토막낸 것도 모자라 행동대장이었던 김현양은 가슴 부위를 떼어내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했다고도 했습니다. 뭘 먹었어요? 인간을 포기하려고. 공사장 막노동꾼과 공장 현장직 출신인 이들은 1993년 7월 조직을 결성한 뒤 자신들만의 행동강령을 만들었습니다. 지전파 행동강령은 첫째, 돈이 많은 자를 증오한다. 둘째, 10억을 모을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셋째, 배신자는 죽인다. 넷째,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말라였습니다. 1년여에 걸쳐 5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지전파. 하지만 이 같은 범행은 자칫 빙산의 일각이 될 뻔했습니다. 이들이 무려 1200명이 넘는 유명 백화점의 고객 명단을 입수해 대량 살상을 계획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백화점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압구정 현대백화점을 택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돈 많잖아요. 몇 사람 정도 손보려고 그랬어요? 악마들의 소굴을 탈출했던 여성 이 씨의 신고가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손에 무참히 희생됐을지 모를 일입니다. 이 씨의 탈출 과정도 극적입니다. 9월 15일 중소기업 사장 부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소각한 지전파는 다음 날인 9월 16일 아지트에서 대량 살상을 노리고 다이너마이트 투척 훈련을 하다 김현양이 머리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 일로 김현양은 영광 시내 병원으로 치료를 가면서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여성 이 씨를 데리고 갑니다. 김현양이 현금 50만 원과 휴대폰을 맡기고 병원으로 들어가 치료를 받는 사이 이 씨는 택시를 타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씨의 상태를 보고 택시기사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이 씨는 폭력배들에게 쫓기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영광에 있는 폭력배는 내가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이 씨는 택시기사도 지전파와 한패가 아닌가 하는 공포에 사로잡혀 근처의 포도밭에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포도밭 주인에게 부탁해 렌트카를 타고 대전으로 갑니다. 여기서도 범인들이 다시 쫓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택시로 바꿔 타고 서울에 가서 서초경찰서를 찾게 됩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은 탈주곡이 이렇게 성공하면서 지전파의 살인 행각은 서서히 끝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경찰이 압수한 증거품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악마라 부른 지전파는 검거 당시 공기총과 전자봉, 군용 대검, 도끼,
전자충격기, 칼이 내장된 등산용 지팡이, 무전기, 그리고 현금 3,500만 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김기환, 강동은, 김현양, 문상로, 백병호, 강문섭. 이들에게는 살인 강도, 사체 유기, 사체 훼손 등 셀 수 없이 많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극악무도한 범행에 검찰은 지존파 6명 모두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생각할 수조차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앗아가 버린 이들은 악마의 대리자들이다. 이들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사회적 불균형을 운운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억지에 불과하다. 단지 돈을 모으기 위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마구 죽이는 엽기적인 살해 행각을 벌인 만큼 관용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검찰이 밝힌 사형 구형 이유입니다. 강동은의 애인이었던 이경숙은 정상이 참작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1998년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또 불가항력적으로 지존파의 협박에 못 이겨 동료 악사를 살해하는 데 참여한 뒤 탈출해서 신고한 여성 이 씨는 기소하지 않고 지방의 집과 직업을 마련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목 김기환은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에도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한스럽다는 광기에 찬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압구정대 야타족들 내 손에 못 죽여서 시작도 못하고 간 게 아니 되고 더 주기 싶었는데 못 주겠으면 하나님의 책뿐이에요. 꿈을 못 이루세요. 마지막 순간에는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랐던 방청객들도 줄곧 당당했던 그의 태도에 이제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연쇄 살인을 일삼으면서도 끝까지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지존파. 인간 너태우는 무죄인데 나는 왜 유죄예요? 이건 세상과 분별시켜요. 지존파는 형이 확정된 지 25일 만인 1995년 11월 2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지존파를 자생적으로 생겨난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빈부격차가 커지는 과정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일종의 탈락된 노동 집단, 비노동 집단 이런 사람들이 범죄자화되고 그 범죄자화된 게 집단화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존파. 그 다음에도 여러 파가 많았잖아요. 얘들은 그 기존에 있는 조폭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자생적인 반사회적인 집단인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떤 형태의 그 홍콩 영화를 보고 그걸 따라 했는데 방법도 좀 일천하고 그렇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잡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범죄자들이 거기까지 간 거죠. 극단적인 살인, 인육을 먹었다는 등 뭘 했다는 그건 사실 의미가 없고 그건 어쨌든 집단화된 범죄로 갔다는 것 자체가 그게 가장 안타깝죠. 지존파 사건이 알려진 뒤 울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이들의 손에 무참히 살해된 중소기업 사장 소 씨의 편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소 씨는 지존파에게 쓴 석 장짜리 편지에서 원하는 방법대로 다 하고 또 돈은 벌면 되니까 그리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경찰에도 알리지 않겠으니 제 아내와 딸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부탁드립니다. 라며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끝까지 아내와 딸들을 걱정했습니다. 또 저도 근근히 마련한 회사 이혼이 꼭 살려서 어엿한 중소기업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15일 날 돈을 막지 못하면 부도 위험이 있습니다. 라며 자신의 노력으로 소중하게 키워낸 회사에 대한 애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과 회사를 생각하며 써내려간 처절한 호소는 안타깝게도 소 씨가 생전에 쓴 마지막 편지가 됐습니다. 광기 어린 살인 행각에 부모를 잃은 두 딸은 꿈속에서 부모님을 만나야 합니다. 가정적이셨고요. 그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아플 때 이제 옆에서 이제 납치와 살인, 사체 소가까지 믿고 싶지 않을 만큼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행동을 일삼은 희대의 살인자 조직
지존파. 죄의식 하나 없이 증오와 비웃음만이 가득했던 이들의 범죄 행각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